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린 알든의 기념비적인 저작 브로큰 머니의 제7장을 탐험할 시간입니다. 지난 6장에서 우리는 CBDC가 가져올 디지털 전체주의의 공포와 그에 맞서는 비트코인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대조했습니다. 그렇다면 7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영의 상태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화폐 자산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그 험난하지만 필연적인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화폐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 널뛴다고 비난합니다. 내재 가치가 없다고 비웃습니다. 폰지 사기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제7장은 이러한 모든 비판에 대해 린 알든이 공학적이고 경제학적인 메스를 들이대며 하나하나 해부하고 반박하는 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겪고 있는 지금의 혼란이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거대한 성공으로 가는 성장통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7장에서 다루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을 두고 쥐약의 제곱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찰리 몽거는 혐오스럽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금은 보석으로라도 쓰고 부동산은 월세라도 나오지만 비트코인은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린 알든은 이러한 구시대적 관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녀는 화폐의 가치는 물리적 사용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부로서의 신뢰성에서 나온다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봅시다. 인류가 사용했던 돈의 역사를 보면 조개 껍데기, 소금, 담배, 돌 등 다양한 물건이 돈으로 쓰였습니다. 야프 섬의 거대한 돌 화폐를 기억하십니까? 그 돌이 무슨 내재 가치가 있어서 돈으로 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돌은 그저 누가 부자인지를 기억하는 사회적 장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이 산업용으로 쓰이는 비중은 지극히 낮습니다. 금 가격의 대부분은 그것이 썩지 않고 희소하다는 화폐적 프리미엄에서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금보다 더 뛰어난 장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송이 가능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검열할 수 없습니다. 린 알든은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장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를 두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 철강과 콘크리트를 사듯이 사이버 공간에 신뢰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이버 공간의 부동산입니다. 맨해튼 땅값이 비싼 이유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그곳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금융 네트워크이며, 이 네트워크의 지분인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은 디지털 맨해튼의 땅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재 가치 논쟁은 아날로그 시대의 유물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치는 네트워크 효과와 보안성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린 알든이 7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바로 변동성입니다. 많은 경제학자가 비트코인은 가격이 너무 불안정해서 화폐가 될 수 없다고 공격합니다. 오늘 커피 한 잔 값이 내일은 두 잔 값이 되는데 어떻게 결제 수단으로 쓰냐는 것입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린 알든은 이 변동성을 실패가 아닌 화폐화 과정의 필수적인 단계로 봅니다. 비트코인 스탠더드의 저자 사이페딘 아무스의 이론을 빌려오자면 화폐는 4가지 단계를 거쳐 진화합니다. 첫째는 수집품의 단계입니다. 소수의 괴짜들이 재미로 모으는 단계죠. 둘째는 가치 저장 수단의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교환의 매개 수단입니다.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물건을 사는 데 씁니다. 마지막 넷째가 회계의 단위입니다. 모든 물건의 가격표가 비트코인으로 표시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린 알든은 우리가 두 번째 단계인 가치 저장 수단의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려는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시가총액이 0원이었던 자산이 수천조 원의 자산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일직선으로 오를 수는 없습니다. 거대한 파도를 타듯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며 우상향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린 알든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가격 발견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가 이 낯선 디지털 자산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빌 밀러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두고 이는 버그가 아니라 기능이라고 말했습니다. 변동성이 있기에 비대칭적인 수익 기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통화가 되어버린 달러나 유로에서는 100배, 1000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비트코인에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변동성은 초기 참여자들이 감수해야 할 수업료이자 나중에 얻게 될 막대한 보상에 대한 대가입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지만 대양으로 나아가려면 거친 파도를 견뎌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글로벌 기축통화라는 대양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7장에서 린 알드는 폰지 사기라는 비난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논파합니다. 비평가들은 비트코인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다단계 사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폰지 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된 수익률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의 운영자입니다. 찰스 폰지나 메이도프는 투자자들에게 매달 확정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모든 돈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보십시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누구에게도 수익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1비트코인은 그저 1비트코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는 중앙 운영자가 없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라졌고 코드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장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린 알드는 비트코인이 폰지 사기가 아니라 그 반대인 가장 투명한 경쟁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린 알드는 현재의 법정 화폐 시스템이야말로 폰지 사기에 가깝다고 역설합니다.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민의 부를 훔쳐갑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중앙은행이라는 강력한 운영자에 의해 불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진정한 폰지는 월스트리트와 여의도에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성장 동력인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린 알드는 메트칼프의 법칙을 인용합니다.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팩스기 한 대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2대가 되면 통신이 되고 100만 대가 되면 거대한 통신망이 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장난감이었지만 지금은 수억 명이 사용하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보안이 강력해지며 사용처가 늘어납니다.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이자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차마스 팔리아피티아는 비트코인을 두고 슈모크 보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멍청이들이 망가뜨린 금융 시스템에 대한 보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상관관계가 없는 비상관 자산임을 간파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표준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인 TCP/IP를 쓰듯이 가치의 전송 프로토콜로 비트코인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린 알드는 이 과정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즉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고 분석합니다. 제7장에서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룹니다. 환경론자들은 비트코인이 지구를 끓게 만든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린 알드는 에너지 사용이야말로 비트코인의 보안을 지키는 핵심 기제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방어벽입니다. 물리적인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장부를 위조하는데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으면 공격이 난무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공격자에게 천문학적인 전기료를 부과함으로써 장부를 지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은 점점 더 친환경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은 가장 싼 전기를 찾아다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싼 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버려지는 에너지입니다. 수력 발전소에서 남는 전기 유전에서 태워버리는 가스 등 잉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합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개선해 줍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환경 파괴범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의 혁신가입니다. 린 알드는 7장에서 비트코인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메인 레이어는 느리고 비쌉니다. 초당 7건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전 세계인의 커피값을 결제할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회의론자들은 이것을 두고 비트코인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의 계층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인터넷도 초기에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다양한 레이어를 쌓아 올리면서 지금의 초고속 인터넷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 레이어는 보안과 분산화에 집중하고 속도는 레이어 2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해결합니다. 린 알든은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에서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진화시키는 키폭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아프리카의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수수료 거의 없이 즉시 돈을 주고받습니다.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잭 도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야말로 비트코인을 인터넷의 화폐로 만들 기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7장에서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의 중립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린 알든은 비트코인을 적을 위한 화폐라고 부릅니다. 친구끼리는 신용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외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끼리는 서로 믿을 수 없기에 신용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현찰 박치기를 해야 합니다. 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도 미국과 소련은 금을 통해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쪽 모두 비트코인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속에서도 양쪽 국민들은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지켰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용자의 국적, 종교, 정치 성향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수학적 규칙에 따라 작동할 뿐입니다. 이러한 중립성이야말로 비트코인이 글로벌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작용 요건입니다. 달러는 무기화되었습니다. 미국은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의 달러 계좌를 동결시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 대안이 위안화가 될까요?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중국을 믿지 못합니다. 결국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중립적인 화폐인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최근 비트코인을 두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는 비트코인을 퀄리티를 향한 도피처라고 불렀습니다. 전 세계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고 중립적인 자산으로 도망칩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미국 국채였지만 이제는 비트코인이 그 지위를 넘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제왕이 비트코인을 인정한 것은 비트코인의 화폐화 과정이 이제 막바지 단계, 즉 제도권 편입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린 알든은 7장을 마무리하며 독자들에게 인내심을 가질 것을 주문합니다. 화폐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금이 화폐가 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겨우 1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속도는 빠릅니다. 비트코인은 금이 수천 년 걸려 이룩한 것을 불과 수십 년 만에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공포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린 알든의 7장을 읽고 나면 그 공포는 사라집니다. 오히려 가격 하락은 더 많은 비트코인을 모을 기회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종착역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 상품이 아니라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금융 네트워크이자 미래의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의 초기 개발자였던 할피니는 2009년에 이미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성공해서 전 세계의 부를 흡수한다면 1비트코인의 가치는 $10,000,000가 될 것이다. 당시에는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린 알든은 이것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 수학적이고 경제적인 필연임을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듯이 성장통을 겪으며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내재 가치가 없다는 비판, 변동성이 크다는 비판,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비판은 모두 성장 과정에서 나오는 오해이거나 혹은 비트코인의 혁신성을 이해하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낡은 화폐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태동하는 거대한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파도에 맞서면 부서지지만 파도에 올라타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린 알든의 브로큰 머니는 우리에게 그 파도를 타는 법을 알려주는 서핑보드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의 화폐화 과정과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차트 조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이자 성장하는 네트워크로 바라보게 되셨을 겁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투자와 미래 설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본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본질 위에 여러분의 불을 쌓아 올리십시오. 오늘 7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린 알든이 그리는 이 모든 변화의 끝, 즉 새로운 금융 질서가 정착된 미래의 모습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통찰력 있는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